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뭐 깡통 전세니 역전세, 갭투자 실패 이런 단어들 요즘 정말 자주 들리죠. 네, 맞아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소문이라도 들리면 내 보증금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임대인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세입자로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딱 이 문제를 다루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자료는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임대인 파손 사건에서의 재문제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실제 법원에서 다루는 문제들인 만큼 그 임대인이 왜 파산까지 가게 되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파산 절차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임차인의 보증금, 이거 어떻게 보호받고 또 회수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파산 절차가 다 끝난 후에 면책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게 임차인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런 임대인 파산이라는 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 그리고 이 법적 절차가 대략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큰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마 전세나 월세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아니면 뭐 부동산 문제 자체에 관심 많은 분들께는 이게 특히 더 와닿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말이죠. 왜 이렇게 임대인 파산 사례가 갑자기 늘어나는 걸까요? 예전에는 사실 집주인이 망한다, 이거 좀 상상하기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좀 드문 경우였죠. 네. 근데 이 자료에서는 특히 두 가지 유형을 딱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위 갭 투자라고 하는 거죠. 갭 투자. 네. 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자기 돈은 좀 적게 들이면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그걸 약간 레버리지 삼아서 집을 여러 채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예상과 달리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뭐 여기에 금리까지 갑자기 올라버리면 바우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또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지면서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데요. 무자본 갭 투자입니다. 무자본이요? 네, 이건 정말 자기 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이 오로지 그냥 전세 보증금 받은 걸로 집을 사고 또 그 집을 담보로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다음 전세 보증금을 또 받아서 그걸로 또 집을 늘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와. 심한 경우에는 뭐 수백 채, 수천 채까지 이렇게 집을 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구조는 시장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른다거나 전세 수요가 확 줄면 그냥 연쇄적으로 빵빵 터지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파산 사태로 번지기가 쉬운 거죠. 특히 이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된 금리 인상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이게 이런 유형의 파산을 크게 늘린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결국은 집값 상승에 모든 걸 거는 방식인데 이게 시장에 딱 꺾이면 바로 위험해지는 그런 구조군요. 맞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 투자는 들어보니까 이건 뭐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그냥 임대인의 빚이나 마찬가지인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고요. 네, 정말 위험한 구조죠. 자, 그러면 임대인이 실제로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임대인한테 파산 선고가 딱 내려지면요. 가장 큰 변화는 임대인 본인이 더 이상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못하게 되는군요. 네. 법원이 파산관제인이라는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거든요. 파산관제인이요? 네. 이 파산관제인이 임대인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임대하던 주택들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넘겨받아서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게 돼요. 이때 임대인의 모든 재산을 한데 묶어서 파산재단이라고 부릅니다. 파산재단? 네, 뭐 쉽게 말하면 임대인의 남은 재산을 전부 모아놓은 일종의 자금 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파산관제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이 파산 재단을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 즉 환가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 돈으로 이제 여러 채권자들한테 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역할, 즉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집주인이었던 임대인은 파산 선고 이후에는 그냥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파산 선고를 받은 임대인, 그러니까 채무자는 재산 처분권이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파산관제인이나 법원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자기 재산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허가 없이 사는 곳을 옮기거나 장기간 여행 가는 것도 좀 제한될 수 있고요. 사실상 재산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랑 연락을 해야 하고 집의 관리 주체로 바뀌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내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 이거일 텐데요.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임차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자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채권자.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 그러니까 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요, 나중에 살고 있는 집이 혹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나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리를 갖습니다. 우선 변제권? 이거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임대인의 파산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별수가 있다고요? 네, 첫째는 임대인이 집을 살 때 이미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은행 대출. 네, 만약에 이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빠르다. 그러면 은행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집이 팔리더라도 그 매각 대금에서 은행이 먼저 자기네 대출금을 싹 가져가고 남는 돈이 있어야 임차인한테 배당 순서가 돌아와요. 심한 경우에는 이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집값보다 더 많아서 임차인이 진짜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나보다 먼저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이게 있으면 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제일 흔한 문제겠네요, 그럼. 정확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럼 둘째는요. 파산 절차의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파산 관제인이 관리하는 그 파산 재단, 그러니까 임대인의 모든 남은 재산을 싹 모아서 모든 채권자들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공평하게. 물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파산 재단 전체의 크기 자체가 모든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수백 채 가진 임대인이 파산했다 이러면 세금이나 다른 우선 채권들도 많을 수 있고요. 그렇죠. 세금도 먼저 가고. 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이 파산 재단 전체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한 임대인이 수백, 수천 채의 집을 소유하다가 파산했다. 이런 경우엔 파산 관제인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임차인들의 개별적인 계약 내용, 보증금 액수, 대항력 요건, 제대로 갖췄는지 이런 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자료사 쪽에서도 이런 실무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관리 자체가 힘들군요. 네. 결국 핵심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어도 은행 같은 선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아니면 파산 절차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실제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게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와, 진짜 상황이 복잡하고 임차인한테 불리한 점이 많네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나 제도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방안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몇 가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긴 합니다. 하나는 이게 상황이 좀 맞는 경우인데요.
임차인이 파산 관제인하고 협의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임대주택에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아, 임차인이 직접요? 네. 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좀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에다가 권리를 설정하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 방법은 그 집에 이미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이 너무 많이 설정돼 있다면 사실 실익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파산관제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같은 비용이 드는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 비용도 들고 절차도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정 조건 하에서는 좀 유용한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외에 다른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요? 뭔가 좀 더 믿을 만한? 현재로서는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안전장치는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나 아니면 SGI 서울보증 같은 공적 또는 사적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겁니다. 아, 보증보험이요? 같은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복잡한 파산 절차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요. 보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게 제일 빠르겠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한 보증기관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 대한 권리, 이걸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넘겨받아서 그들이 파산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또 빠른 보증금 회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허그 같은 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정말. 네,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보증보험에도 가입을 안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근저당권 설정도 좀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파산 완제인이 임대주택을 처분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배당받는 걸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 방법밖에 없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파산 관제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 즉 임차주택을 환가,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것이니까요. 네, 환가. 이 환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 관제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새로운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통 임차권 승계 조건부 매각이라고 하죠. 아, 살면서 집주인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온비드 같은 공매 시스템을 통해서 매각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법원에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집이 팔리든 간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불안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매각 대금이 나와도 바로 받는 게 아닐 테고요. 그죠?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매각되든 그 매각 대금에서 먼저 경매나 공매 진행 비용, 파산관제인 보수 같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각종 비용들을 먼저 제하고요. 네, 비용부터 빼고. 네. 그리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최종적으로 내 보증금 중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지 이걸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임차인으로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죠. 아우,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를 것 같아요. 내 보증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했던 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길고 힘든 파산 절차가 다 끝나고 만약에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인데 파산 절차에서 배당금으로 한 7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3천만 원은 임대인이 면책을 받았으니까 그냥 영영 못 받게 되는 건가요? 포기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임차인에게 좀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면책이라는 건요, 파산 절차를 다 거치고도 갚지 못한 빚에 대해서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거든요. 쉽게 말해서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거죠. 네, 탕감. 그런데 대법원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임차인이 파산 절차 안에서 자신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는 보증금 중에서 파산 절차에서 다 못 받은 돈은 임대인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거예요.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네. 법률 용어로는 이런 채권을 비면책 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비면책 채권? 네, 즉 여러분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파산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요. 파산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임대인이 면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와. 완전히 떼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 돈을 받아내는 건 또 별개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창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파산 절차가 진행될 때 채권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배당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특히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임대인의 파산이라는 생각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픈 상황에 대해서 서울 회생법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위험한 갭 투자가 어떻게 파산으로 이어지는지, 파산 선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파산 관제인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 예를 들어 우선 변제권의 실제 효력 범위라든가 근저당권 설정 가능성, 또 HUG 같은 보증보험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전세라는 주거 형태가 아주 보편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 변화가 곧바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 또 어떻게 보면 전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비록 좀 어려운 주제였지만 이런 법적 절차와 또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미래에 겪을지도 모를 어려움 속에서 좀 든든한 정보가 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내용은 임대인이 파산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었거든요. 네, 사후 대책이었죠. 그렇죠. HUG 보증이라던가 우선 변제권 강화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런 사후 수습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런 위험한 갭 투자 같은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좀 막고 그 위험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이런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요? 즉,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위험을 보다 투명하게 인지하고 또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예방책이나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